월급의 40에서 50%는 사실은 내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급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26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12개월 아닙니까? 312개월 받으면 끝나는 게 월급이야. 그럼 점점 줄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의 일부분은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업한 사람만 뭐 자본금을 갈아넣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뭐 갈아넣는 거 없습니까? 나도 지금 내 시간과 젊음과 능력을 갈아놓고 있잖아요.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그럼 또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결혼 이런 컨텐츠들도 좀 하면은 보면은 이제 뭐 다양한 의견들이 달리는데 이게 가장 이제 큰 게 이제 결혼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남이 결혼을 한다고 축의금 주는 것도 많이 들고 요즘에 참 결혼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저도 최근에 한번 질문을 받았던 게 있는데 최근 요즘 한번 축의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육 문제가 고민이 들어오거나 네. 뭐 이런 경조사 문제 들어오잖아요. 어차피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자 교육 문제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하시고 돈을 어떻게 쓰지 마시고 안 먹혀. 그러니까 얘기 듣고 그러고 그냥 본인들이 안 바뀌어. 네. 그러니까 이 경조사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어질 거냐 이거예요. 안 없어지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없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돈을 내면서 아까워. 사실 이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뭐 다 인정. 뭐 진짜 친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조금 아깝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어차피 돈이 나갈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나갈 거를 아까워 한다고 해서 뭐 돈이 안 나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회계 처리를 좀 달리하자. 이거 지금 10만 원 오늘 내가 축의금 내야 돼. 아깝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1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장부에 머릿속에 우리 회계 처리를 저축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정기저축을 정기적금 같은 걸로 하죠.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정기저축도 있고 비정기저축도 있는데 경조사가 비정기저축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달에 경조사가 생겼. 그럼 나 이번 달에 비정기저축도 10만 원 하는구나.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 그 10만 원 돌려받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나 못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나 결혼 안 할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죠. 결혼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딸려 있는 금융상품인데 어쨌든 내가 축의금이 발생을 했을 때 축의금 경조사가 발생을 했을 때 머릿속에 처리할 때 어차피 안 나갈 돈이 아니니까 이번 달에 비정기저축 10만 원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그 나중에 또 받기 위해서 또 그냥 차라리 주고 잘 연락하고 잘 지내라. 나중에 또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근데 관계가 소원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좀 연락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조사에 가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냈다면 그분은 그걸 기억 못할 리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내가 내 경조사에 그분을 알리면 그분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냈기 때문에. 알아서 오겠죠. 안 오면 뭐 그 사람이 상당히 진짜 좀 아닌 거고. 예.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내가 주지 않았는데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약간 갯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갯돈 납부 맞아요. 기분 좋게 하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안 가고 뭐 5만 원, 뭐 가면 10만 원 막 이런 것들 막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얼마나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약간 보통 한 10만 원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참 5만 원 하기가 좀 약간 애매해지긴 했죠. 물가가 많이 높아서.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애매한 지인인데 안 가서 5만 원이면 참 저는 제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땡큐일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할 것 같아. 오지도 못했는데 5만 원이라도 보내줬다는 건 그 성의가 굉장히 고맙지 않겠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안 가고 누가 10만 원씩을 많이 보낸 사람들 중에 내가 껴 있으면 나는 유독 쟤는 다 안 온 사람도 10만 원 줬는데 얘만 5만 원 줬네. 그리고 오히려 찍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경조사의 기본이라는 거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를 내는지를 사실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파악을 해서 그냥 거기다 맞춰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내가 간다. 그러면은 참 5만 원 하기는 참 요즘 좀 쑥스럽기는 한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이제 뭐 호텔인지 예식장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식사가 또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고 그거는 뭐 좀 지혜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올라가지 뭐 15, 25는 안 하니까 그게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너무 한번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2배가 되니까 이게 좀 부담되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축의금을 하실 때는 다른 친구들이 얼마 내는지를 보고 내가 특별히 그 친구랑은 좀 더 각별하다면 20을 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15는 좀 없습니다. 17, 13 이런 건 안 이건 가잖아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15를 하면은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뭐 5만 원 어디다 흘렸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20만 원 하기는 아까웠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결혼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요즘에 뭐 기사도 나왔는데 뭐 스드메 이런 거 가격 너무 올라가니까 뭐 정부에서 뭐 가격 공개 뭐 이런 걸 아예 뭐 그냥 정책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결혼 비용이라는 것도 혹시 뭐 연봉 대비나 뭐 어떤 뭐 소득 대비 자산 대비 뭐 이런 것들 뭐 기준 같은 것 좀 있을까요? 뭐 얼마 정도를 써야 될지 다들 걱정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실 우리가 결혼 비용이라고 하면은 보통 주택 자금, 그다음에 혼수, 예물 예단, 예식 비용, 신혼여행 그래서 5가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예물 예단하고 예식 비용은 네. 부모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신랑 신부가 그렇게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부모님이 대부분 오시는 일가 친척들의 축의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그리고 네. 예물 예단도 어차피 뭐 부모님들이 선물 주고받는 건데 뭐 그건 평평껏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랑 신부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결국은 주택 자금과 혼수와 신혼여행인데 네. 어차피 신혼여행은 반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혼수와 주택인데 과거에는 주택은 남자, 혼수는 여자.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룰이었죠. 어떤 그게. 룰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n분의 1로 하는 문화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거 네. 굉장히 좋고 오히려 요즘은 신부 측의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n분의 1로 하자. 왜냐하면 괜히 남편이 집 해오게 한 다음에 우리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 딸아이를 좀 시집살이 시킬까봐 네. 그냥 공평하게 반반씩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또 하나의 룰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예식 비용이나 예물 예단이나 혼수 이런 것들은 어쩌면 소모성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힘을 주기 시작을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집을 딱 장만해 가지고 내 집을 산다면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전월세로 시작을 하니까 모르긴 몰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15% 있지 않습니까? 네. 15%. 그 주거 비용 15%. 그 주거 비용의 15%를 딱 맞춰서 하시면은 어떨까? 월 소득이 1,000이다. 그러면 150만 원. 그럼 150만 원이면 얼마냐면 전세 3억입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은 대출을 한 푼도 안 받고 한다고 해도 전세가 요즘 보통 보증금이 1억당 월세가 50이니까 네. 너무 그렇게 되면 뭐 연봉이 뭐 6, 7천 이런 사람들은 뭐 어디 살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거 비용을 소득의 15% 이상을 깔면서 쓰면서 그 신혼부부가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앞당기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혼 비용의 대부분은 주택 자금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의 연봉의 15% 이내의 주거 비용으로 주거를 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좀 아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시작하면서 뭐 멋지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차라리 좀 오히려 좀 빡빡하게 모으더라도 나중에 진짜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자. 맞아요. 이런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님도 뭐 항상 과소비 조심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내가 과소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상대적인 거고 뭔가 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기준 뭐 퍼센트 뭐 이거 이상은 과소비다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 그 부일남 TV를 보시는 여러 시청자분들 중에는 직장인도 계실 거고 자영업자나 네. 프리랜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과소비의 기준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게 3대 경제 무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3대 경제 무개념. 이게 네.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노후 준비 그러면 머릿속에 어떻게 투자를 성공시키고 어떻게 재테크 잘해서 노후 준비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경제 무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우리 부모님 세대랑 달라서 재테크를 성공한다고 노후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재테크가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사회 활동이 연장이 돼야만 정상적으로 노후 준비가 된다. 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경제 개념. 두 번째 경제 무개념이 뭐냐면 창업을 하면은
뭐 임대료도 내고 뭐 가게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임대료 내고 뭐 인건비 쓰고 뭐 다 하고 남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남는 금액이 진짜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거든요. 그 사업 소득이 경비를 빼고 남았다 그래서 그게 사업 소득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왜?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분명히 투자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내 소득이 아닌 거예요. 투자금 다 회수되면은 그러면 내 거냐? 아니 그때도 아니에요. 투자금 다 회수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지나서 2, 3년 지나고 나면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투자를 또 계속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업 자금의 거의 20, 30%는 내 돈이 아니다. 계속 재투자가 돼야 됩니다. 네. 이게 경제 무개념 중에 두 번째고 세 번째 경제 무개념이 뭐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과연 내가 몇 %를 저축해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과소비냐? 이거의 질문인데 네. 월급을 받았어요. 이 월급이 누구 겁니까? 그러면 내 거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경제 무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사업 소득이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업가는 이번 사업 소득이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나왔다고 그래도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 1,000만 원 안에는 반드시 미래를 위한 재투자로 거의 3, 40%는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월급을 받는 분은 어때요? 월급을 500만 원 받았어. 이게 내 돈이냐? 아니죠. 월급의 40에서 50%는 사실은 내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급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26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12개월 아닙니까? 312개월 받으면 끝나는 게 월급이야. 그러면 지금 한 60번 받았어. 5년 근무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뭐 250번 네. 남은 거야. 그러면 점점 줄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의 일부분은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업한 사람만 뭐 자본금을 갈아넣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뭐 갈아넣는 거 없습니까? 나도 지금 내 시간과 젊음과 능력을 갈아놓고 있잖아요.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40에서 50% 정도를 사회초년생이라면 20대 30대라면 40에서 50% 정도는 지금 소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미래의 재원으로 만들 거냐에 고민을 하셔야 그게 제대로 된 경제 개념이죠. 그러면 40에서 50% 정도를 어떻게 하면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뭔가 미래에서 뺄까라는 걸 고민 안 하고 다 쓴다. 그게 과소비예요. 내가 2030인데 3, 40% 정도도 뭔가 미래를 위해서 이 돈을 세이브를 안 한다. 그게 과소비죠. 근데 내가 월급이 250인데 300인데 어떻게 3, 40%를 저축하란 말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 나는 250, 300밖엔 지금 안 될까?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걸 고민 안 하고 나 250인데 어떻게 3, 40%를 먼저 저축하란 말이야? 라고 화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참 많이 놀래고 있는 게 직장인들을 만나면서 너무 놀라운 일이 많은 거예요. 옛날하고 너무 다른 게 N잡을 많이 해.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멘토링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딱 보니까 N잡을 하는 거야.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N잡을 많이 해요. 그럼 소득이 낮은 분은 왜 N잡을 안 할까요, 여러분? 소득이 낮은 사람은 왜 안 하느냐면 힘들어서 안 하는 겁니다. 왜 힘들죠? 소득이 적으니까. 소득이 적으니까 지금 힘든 거야, 내가. 내가 이렇게 적은 소득인데 진짜 하루에 막 이렇게 근무하니까 힘든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분일수록 자기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는 심리가 강해.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는 심리가 강하니까 뭐예요? 생각도 않았던 이벤트성 소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이벤트성 소비를 하니까 어떻게 돼? 돈이 없어. 네.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다시 또 우울해져요. 그럼 우울해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이거 뭐 5년 10년 지나도 바뀌는 게 없네? 계속 악순환인 거죠. 여러분 악순환은 단박에 끊어야 됩니다. 빨리 선순환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돈을 많이 버는 분은 오히려 N잡을 해. 그 사람 안 힘들겠습니까? 왜 N잡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돈을 좀 벌어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소비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 동안에 100% 내가 번 돈은 다 내 거니까 지금 내가 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 생각 자체가 과소비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환경은 다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동안 3, 40% 정도는 뭔가 저축이 됐든 투자가 됐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야 말로 과소비를 안 하는 사람이다. 보통 이제 대부분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차가 엄청 비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안 산 분들은 차를 뭐 좀 싼 거 사면 되는데 샀어요. 이미 샀고 잘 안 타. 근데 뭐 가끔 또 타긴 타요. 이런 상황인 분들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간단합니다.
TV 보면 맨날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K카. 헤이딜러 이거 왜 광고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딱 조회만 하면 내 차 시세가 나오잖아. 그거 뭐 네. 빨리 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다고 미래가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비범한 행동을 해야 미래가 비범해지는 거죠. 그냥 뭐 남들도 다 이러던데 그냥 그럼 평범해지는 거예요. 우리 채널에 들어와서 영상을 보시고 아 뭐가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뭔가 좀 다른 어떤 인사이트가 없을까 들어오신 분들은 뭐야 그분들 머릿속은 나 비범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비범하니까 지금 우리 부일남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비범한 미래는 비범한 행동을 해야 생기는 거지. 그냥 야 근데 차 샀는데 어떡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렇지. 뭐 샀는데 뭐 어떡하냐. 뭐 태어난 김에 산다. 뭐 차 산 김에 탄다. 여러분 비범한 행동은 간단합니다. 지금 헤이딜러를 보든 K카를 보든 그냥 보시고 누르시고 확인하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차가 팔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차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 지금 내가 산 가격이 얼마인데 지금 한 1,000만 원 이상 손해보네요. 여러분 5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GV70을 가지고 있으면 매달 150만 원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는데 1,000만 원 손해보고 그거 막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거를 망설이시냐. 망설이지 말아라. 아마 누가 차 팔고 그렇게 해갖고 난 뚜벅이로 바꾸고 그 부분만큼 좀 미래를 위해서 좀 세이브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조금 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주변에 물어보세요. 너 왜 팔았어? 이런 사람 있나? 다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할 겁니다. 네.